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오늘 2차 합동 감식이 열립니다. 피해자들 2명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자상 흔적이 추가로 발견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나흘째 이어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 등 산업체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 속에 노조 측은 경찰이 무차별 연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지난 4월 경상수지가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건 2020년 4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관영 매체들이 이례적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대한 추가 보도를 내놓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는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평가하면서 핵실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합니다. 당내 이른바 친윤 모임 발족 움직임에 이준석 대표에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환경오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용산공원이 오늘 오전부터 열흘간 시범 개방됐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환경 저감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 등은 오염물질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개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여당 지도부를 만납니다. 당내에서 이른바 친윤 모임을 구성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나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당 지도부와 공식 회동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잠시 뒤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서 윤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선거 승리 격려와 함께 국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준석 대표가 현지 상황을 대통령과 지도부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친윤 모임이 논란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좀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이라고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칭 민들레라는 모임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른바 친윤 그룹이 당내 세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도 공개적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정 간 공식적 협의체가 있는 상황에서 새 과시를 하려는 것 아니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데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해받을 수 있는 모임은 부적절하다며 그런 의도라면 앞장서서 막겠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개파로 비춰줄 수 있거나 또 다른 그런 당정 협의체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민들레 모임이 의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된 만큼 당 분열이나 사조직이란 딱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을 연기하는 공조직은 이미 구성돼 있다면서 여기 해당하지 않는 조직은 사조직이라고 되받아치는 등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선거 이후 잇따르는 여당 내 갈등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라는 게 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비대위가 출범하죠. 어깨가 좀 많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4선의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 비대위원회를 띄웁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후 내홍에 빠진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을 예정입니다. 혁신비대위는 오늘 오후 3시까지 당원들의 온라인 투표와 당 중앙위 의결 절차를 거쳐서 공식 출범하는데요.
우상호 위원장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전대 규칙과 개파 갈등 우려와 관련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또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쟁점이 되는 법사위원장직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네, 국회 공백 사태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네, 당장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국회는 인사청문회 등 모든 업무가 멈춰선 상태입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마저 오늘로 다가오면서 국회의 검증 절차 없이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합참의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줄줄이 지연되면서 국회가 스스로 검증 역할을 손 놓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여러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심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의혹이 팩트인지 그걸 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뭐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된 국회 공백 사태의 비판 여론도 커지면서 여야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대통령실 앞에 있는 용산공원이 오늘 시범적으로 개방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 13일까지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 논란은 여전합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서울 용산공원입니다. 예, 오늘 처음 개방됐는데 시민들 많이 오셨습니까? 네, 제 뒤로 대통령실 청사가 있는 건물이 보일 텐데요. 이번 시범 개방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실 남쪽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 일부 관람객은 대통령실 앞뜰에서 헬기와 특수차량 같은 경호 장비도 볼 수 있습니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인데 오늘은 첫날이라 11시부터 입장이 이뤄졌습니다. 매일 2,500명에게만 공개되는 곳은 미국이 반환한 주한 미군 부지 가운데 일부입니다. 시범 개방 구역은 신용산역 인근에서 시작하는 미군 장군 숙소부터 대통령실 남쪽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 북쪽까지입니다. 직선거리로 보면 약 1.1km 정도인데요.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기를 거치면서 120년 가까이 국민 접근이 불가능했던 곳입니다. 장군 숙소 부지 쪽에는 굴뚝이나 벽난로가 곳곳에 설치돼서 1950년대 미군 생활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필드 지역에는 20m짜리 대형 그늘막이 설치됐고 푸드트럭도 들어섰습니다. 용산공원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되고 방문 닷새 전부터 예약 신청을 받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13일까지는 예약이 꽉 찼고 14일 예약률은 84%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사에서도 토지 오염에 따른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만큼 너무 서둘러서 개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오늘 오전 용산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오염 실상을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안심하고 관람해도 된다면서 시범 개방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에 임시 개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로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항에는 컨테이너가 쌓이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신항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부산 신항입니다. 네, 현장에서 보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부산 신항 인근 도로는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들이 한쪽을 차지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노숙을 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전 9시부터 파업이 시작됐는데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잠시 흩어졌습니다. 부산 신항을 오가는 화물차 통행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이곳 부산항도 물류난을 겪고 있습니다. 항만 컨테이너 보관 비율, 그러니까 장치율은 부산항의 경우 어제 기준으로 75.2%입니다. 저희가 파업 이튿날 이곳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평소보다 3% 높은 73%였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m짜리 컨테이너 기준으로 6,300여 개로 지난 5월 같은 시간대 30% 정도 수준입니다. 수출 컨테이너는 선박으로, 수입 컨테이너는 6km 옮겨야 하지만 운반할 화물차가 없어 물류난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물류난뿐만 아니라 레미콘과 시멘트, 자동차 업계 타격이 특히 심각한데요.
울산 현대차의 경우 납품 차량이 오가지 못하면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북 지역 시멘트 공장도 제품을 생산하지만 출하를 못해 저장소가 가득 차면서 생산을 중단해야 할 처지입니다. 반면 시멘트를 받지 못하면서 레미콘 업계도 비상입니다. 시멘트가 없어 레미콘을 만들지 못하면서 건설 현장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파업이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마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난 7일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운송료 인상인데요. 올해 12월 폐지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유지해 적정 임금을 받고 안전운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최근 유가 상승으로 운송료가 크게 올랐다며 유가 연동제와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와 정부의 입장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한동안 물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신항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어제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2차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네,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죠. 네, 어제 오후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한 차례 합동감식을 벌였는데요. 조금 전인 오전 11시부터 2차 합동감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감식에서는 방화 용의자 A씨가 들고 온 인화성 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불을 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사건 발생 당시 CCTV에는 A씨가 흰 천으로 감싼 물체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됐는데 경찰은 이 물체가 인화 물질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숨진 7명에 대한 부검도 예정돼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 가운데 변호사와 사무장의 시신에 흉기에 찔린 흔적, 그러니까 자상이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부검을 통해서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화재는 50대 A씨가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상대 측 변호사인 B씨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이 변을 당했는데요. 당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1명이 유일하게 참극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불이 난 사무실 내부에 있는 방에서 근무하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구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B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고 이 직원을 통해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용의자가 자신의 집에서 범행 도구를 들고 나오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어제 사고가 난 건 10시 55분인데 이보다 7, 8분 정도 이른 10시 47분쯤 흰색 천에 쌓인 물체를 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의 차를 타고 직접 이동했고 변호사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워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속도만 있는 수사를 진행해 어떤 동기와 경위로 불을 지른 건지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장관을 불러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제 관심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인데 청와대 윗선 개입 수사로 확대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어제 백운규 전 장관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검찰에 소환된 백 전 장관은 밤 11시 반쯤에야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는데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건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산업부 정점인 백 전 장관 첫 조사에서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겁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 사이 임기가 남은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 전 장관은 또 산업부 내 최대 윗선으로 꼽히는 만큼 검찰은 사퇴 종용 여부와 함께 더 윗선인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여부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백 전 장관은 앞서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도 아니었고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공개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던 만큼 이번 조사에서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관건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백 전 장관 사무실을 포함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어제 백 전 장관을 직접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던 만큼 이제 다음 단계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을 위해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더 윗선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번 사건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때에 비춰보면 청와대가 아닌 부처 차원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환경부 수사 당시 검찰은 김은겸 장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역시 기각되면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당시 청와대 인사 핵심 관계자들의 공모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며 용두삼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만큼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산업부를 넘어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 확인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신청하면 돈이 이체된 계좌 입출금을 즉시 정지하는 등 보호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역으로 이 점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또 등장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자영업자 이준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에게 20돈짜리 금팔찌를 팔고 계좌로 대금 5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계좌가 먹통이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출금 정지를 신청해 거래가 막힌 겁니다. 구매했던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되고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이게 사기였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엄청 막막했어요. 알고 보니 금팔찌를 사간 남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직거래 약속을 잡은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판매자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곤 금팔찌만 챙겨 달아난 거였습니다. 560만 원 묶여 있어요.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 솔직히 560만 원 갖고 변호사 사는 것도 엄청 큰 부담이잖아요. 그만큼 또 어렵고 또 지금도 솔직히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고요. 대구에 사는 A씨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난 2월 난데없이 통장에 15만 원이 입금되더니 계좌가 먹통이 된 겁니다. 이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A씨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한 뒤 뒤늦게 알아챈 피해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한 탓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과정에서 묶인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A씨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니까 합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가 왜 합의를 해야 되냐 이러니까 연락.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급 정지 제도를 만든 뒤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이 제3자를 끌어들여 역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계좌 주인이 지급 정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입금된 돈이 물품이나 용역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란 걸 소명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이 아무 관련 없는 계좌에 돈을 보낸 뒤 지급 정지 신청을 해 거래가 막혀버려도 계좌 주인들은 이의 제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장 협박에 대해서도 지급 정지 종료 사유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선의의 계좌 명의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논의 중입니다.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2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날로 고도화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았지만 여전히 미각이 돌아오지 않거나 무기력감을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롱코비드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다고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 말입니다. 대규모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후유증의 원인과 증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는 건데요. 조사 인원은 10,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미흡했다며 조사를 토대로 후유증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외래 진료 체계는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됩니다. 그동안 검사와 비대면 진료를 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대면 진료를 하는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제각각 운영돼 왔는데 이를 통합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5,000개 이상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보건소나 지자체의 배정에 따라 코로나 전담 치료 병상에 입원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경증 환자는 다음 달부터 동네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하면 일반 격리 병상에 자율 입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확진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9,315명입니다. 어제보다 2,800여 명 줄면서 사흘 만에 10,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3,000여 명, 2주 전과 비교하면 7,000명 넘게 줄어 감소세입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론 1월 21일 이후 20주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107명으로 14일 연속 100명대입니다. 하루새 숨진 환자는 1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341명, 치명률은 0.13%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변호사 사무실 화재로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방화로 보고 피해자 2명은 흉기에 의한 자상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화에 의한 대구 화재 참사의 유족들은 물론 법조계의 충격도 큽니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사건이 있었던 건물에 사무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계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현장은 2층이었고 제가 4층이었어 사무실에 일하고 있다가 예. 겪었습니다. 예.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4층에서 제가 서면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 과음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무실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나가보려고 하는 차에 예. 밖에 직원들이 다급하게 변호사님 불이 났으니까 피해야 된다라고 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가보면 직원들과 바깥 사무실 현관문을 이렇게 여니까 밖에 이미 복도에는 연기가 가득 차갖고 네. 밖으로 나가서는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3층에서 마침 대피 올라오는 그 변호사하고 일행들을 전부 다 우리 직원들과 전부 다 데리고 우리 바깥 사무실 문을 닫고 제 방 문을 닫은 상태에서 문틈을 수건 같은 걸 좀 막고 예. 저희들이 물티슈로 코에 가리고 제 방역 마스크가 방에 있는 걸로 해서 전부 방역 마스크 2개씩 차고 예. 대기하고 있었죠. 예. 예, 그렇군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피해자들이 발견된 곳이 203호죠. 여기서 예. 어렵게 대피한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셨습니까? 그분과 직접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고요. 그분이 대피하고 난 다음에 경찰분하고 현장에서 이제 간단한 이제 조사를 하는 중에 제가 옆에 있어서 그분 얘기하는 거 듣고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하고 했습니다. 예. 예, 당시 상황을 어떻게 묘사를 해주시던가요? 예, 이미 뭐 보도가 많이 나가 있겠지만은 입구에서 이제 불이 났고 이분이 놀라서 이제 보니까 옆방에 대피를 하니까 옆방에서 이제 불길이 번지오고 자기는 이제 위험을 느끼고 불길을 뚫고 그냥 탈출을 했던 거고요. 예. 네.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 상황을 사진 그리고 영상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시 입주자들이 옥상으로 피하고 손을 좀 흔들면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화면도 입수가 됐거든요. 저희 함께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보시면 입주자들이 옥상으로 긴급 대피한 뒤에 구조 신호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연기가 많이 나서 좀 뿌옇게 보이는 상황인데요. 당시에 아수라장이었을 거고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를 좀 알 수 있는 화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용의자가 소송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뭐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긴 좀 하지만은 이분이
재개발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예.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제 시행사를 상대로 이제 시행사를 상대로 투자를 한 것이니까 시행사 상대로는 소송해서 일부 이긴 걸로 승소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시행사에서 법인이다 보니까 돈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별도로 또 소송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패소를 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피해를 입은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 용의자 상대 측 변호인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혹시 그러면 이전부터 협박이나 이렇게 위협이 될 만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던가요? 그거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이런 비슷한 일이 사실 적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 회장님께서도 좀 비슷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직접 겪는 그런 일은 없었고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법조 주변에 여러 차례 있었죠. 예. 매년에 한 건 정도씩은 쭉 있어 왔던 건데 사망 사고라든지 이렇게 큰 사고는 없었고 감금을 했다든지 흉기로 위협했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2015년도에는 이제 조금 약간 큰 사건이 그 변호사님이 이제 그 이혼 부위에 이제 커터 칼로 인해 다친 사건도 있었고요. 그거보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저번에 그 판사분 석궁태로 당한 것도 있고 예. 그 의사 중에 그 환자한테 칼로 찔려서 복부가 찔린 이런 사건들 있었죠. 그 우리 전문직들이 이래 보면은 늘 위험에 노출돼가 있고 종종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일 외에 또 이런 협박 전화나 이런 것들도 종종 옵니까? 그런 거는 뭐 변호사들에게 많이 겪을 겁니다. 겪지만은 대부분 변호사들은 이제 또 그분들하고 얘기를 대화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되고요. 예. 보통 경우는 그렇게 이제 대화로서 다 풀어나가죠. 예. 사실은 이게 너무 어떤 특정 일을 자주 겪으면 내성이 생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이고 좀 쉽게 내성이 생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내성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우리 법조계 지금 종사하는 변호사들이나 우리 지역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 사무직 직원들이나 굉장히 지금 큰 충격을 받았고 네. 굉장히 극심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해 나갈 건가에 대한 이제 우리가 예비책도 마련하고 대구시 의사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변호인들은 그 의뢰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많이 허탈하기도 하고 두려우실 것도 같습니다.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협회 차원에서 좀 강구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예, 이런 대한변호사협회와 우리 변호사뿐만이 아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시설적으로 그걸 방비하는 방법은 변호사나 의사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직접 대면을 늘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요. 힘들어서 지금 이제 의사회하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법원에 대한 불신, 전문직에 대한 불신 이런 풍조들을 어떻게 회복해서 권위를 회복해 나가고 신뢰 사회로 만들어 나갈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자연스럽게 상담 치료나 이런 정신과를 내방해 치료를 받고 하면서 그분들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를 정상화 만들어 나가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저희들이 이제 치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민사 사건뿐 아니라 이제 형사 사건도 주로 변호를 하실 텐데 이 경찰과 이렇게 공조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건 구축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분이 이래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늘 이래 감지하고 그분들 경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우리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도 지금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한데도 전문직 종사하는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에 대한 거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나 시스템은 아직 없는 걸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회장님 마지막으로요. 희생자분들의 장례를 대구지방변호사회장으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합동 네. 장례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동 분향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개별 또 유족들은 또 따로 이제 분향 조문실을 운영하면서 우리는 또 합동 분향소를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또 변호사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방안도 하루빨리 마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정말 무섭게 물가가 오르고 버티던 식당들도 하나둘씩 가격을 올리다 보니 직장인들은 점심값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새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발걸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서울 소공동의 한 편의점입니다. 네, 요새 편의점 도시락의 매출이 크게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금 제가 있는 이 편의점에도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는 여기서 식사를 하시러 온 직장인들도 상당수 있었는데요. 실제 여기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이곳 편의점 도시락이 최근에 인기가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편의점에는 총 21가지의 도시락을 팝니다. 가격은 4,000원부터 5,500원까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도시락이 최근에 잘 팔리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가격은 4,900원, 일반 식당의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반찬은 7가지로 구성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매일 식사를 때워야 하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 편의점 관련 직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직장인들이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수요가 좀 많이 증가했는데요. 아무래도 외식 물가가 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편의점 본사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도시락 판매량을 물었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정도 판매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경쟁사 편의점들에도 최근 도시락 판매량을 물어봤더니 비슷한 수치로 증가했다는 답이 왔습니다. 이마트24와 GS25는 같은 기간 도시락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고 CU도 20% 넘게 늘었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지난 4월과 5월에는 일부 편의점에서 40% 후반대까지 판매량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최근 편의점 도시락이 위생적이고 구성도 다양해진 건 맞습니다. 다만 점심값을 아끼려고 편의점을 찾는 직장인들이 늘어났다는 건 물가 인상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소공동의 한 편의점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 판 결과를 나타내는 경상수지가 지난 4월 2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긴축 우려로 코스피는 다시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깨진 게 2년 만인 거죠?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4월 경상수지가 8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건 지난 2020년 4월 이후 24개월 만입니다. 경상수지는 외국과 재화 서비스를 사고 판 결과를 집계한 수치로 대표적인 대외 건전성 지표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역 규모가 큰 나라에선 더욱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는데요. 수출이 1년 전보다 11.2% 늘어난 데 비해 수입이 16.5%로 더 많이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20억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4월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원자재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넘게 급증했습니다.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4월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내 기업의 배당금 지급이 집중됐는데요. 이에 따라 본원소득 수지가 32억 5천만 달러 적자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품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였으나 상품 수입이 원자재를 중심으로 급증함에 따라 상품 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본원소득 수지가 계절적 배당 요인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다만 한해는 4월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인 건 계절적 요인이 컸던 데다 무역수지 적자 폭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5월 경상수지는 다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2년 4월 전망. 네, 국내 주식시장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큰 폭으로 떨어졌죠?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1% 넘게 떨어진 2,596.37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후 2,590대 안팎에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600선이 무너진 건 지난달 19일 이후 3주 만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다음 달과 9월에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해 세계적인 긴축 우려가 강화됐는데요. 미국도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게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입니다. 어제보다 8.1원 높은 1265원에 출발해 현재 1264에서 1266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긴축 움직임이 강화하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금융시장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현재 경기 북부에는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강화 등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퇴근길 무렵까지는 중부와 경북 지방 곳곳에 소나기를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무척 크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29도, 대전과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름 사이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여기에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역사상 처음으로 출퇴근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게 붙은 수식어입니다. 청와대를 나와 사절을 오가고 그 사이 약식 회견까지 전에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관계자가 전하는 익명 인터뷰 대신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기회가 늘었습니다. 답을 하든 안 하든 대통령의 메시지인 만큼 적어도 물어볼 기회가 생겼다는 건 소통의 의지로 평가됩니다. 네, 그런데 인사에서는 정반대의 기류가 읽힙니다. 유독 검찰이 연관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통령실과 내각, 주요 기관에 검찰 출신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필요하면 또 할 거라는 말로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오늘 전국대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동안의 평가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윤대선 비서관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점이 없죠. 전화로 보내죠.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글쎄 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양산사적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다 대통령 집무실도 뭐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뭐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적 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대표한테 검사 출신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글쎄 뭐 필요하면 또 해야죠.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취임 한 달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우선 인상적이었던 게 5.18 민주화 운동에 참석했던 거. 예.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주도식에 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통합을 많이 강조하는데 통합과 협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직접 가시적으로 직접 네. 보여줬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뭐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만 대통령이 이제 출퇴근을 하니까 예. 기자들과 이제 거기서 항상 마주치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예. 물론 이제 단문형이긴 한데 뭐 심도 있는 그런 기자회견은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못 봤던 부분들이거든요. 그것도 대단히 인상적이긴 해요. 단지 이제 그게 대통령과 기자들 간에 이제 출퇴근할 때 만나는 그 대화가 그 자체가 다 소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소통이라는 거는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반응하고 조응하는 그 책임 정치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자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면 아무튼간에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직접 현안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예. 비록 이제 단편적인 걸 하더라도 예. 그런 건 대단히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 그 대신 좀 부정적인 면은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뭐 과거 정권도 그랬습니다만 후보들의 흠결이 의외로 많았다라는 네. 거. 그건 좀 생각보다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장단이 있긴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검찰 출신이 많이 두드러진다는 거. 근데 굳이 이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정부에 이제 검사 출신들 많이 있었어요. 특히 예. 이제 장관들이 검사 출신이 있다는 권영세 장관이라든지 원희룡 이런 분들은 그건 정치인 출신이라고 봐요. 이건 검사 예. 출신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과거 정권도.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라든지 국정원 기조실장 예. 그리고 뭐 법률비서관 법률비서관 같은 경우에 뭐 검사 출신이 올 수 있는데 네. 특히 이번에 이제 금감원장 같은 경우 뭐 금감원장 제가 볼 때는 이복현 전 이제 부장검사가 온 것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과거 정권에 비해서는 좀 도드라진다는 거예요.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장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좀 여러 일반적인 비판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 많이 느꼈습니다. 예, 네. 지난 한 달간 인상적이었던 점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을 짚어주셨는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꼽은 10가지 변화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예. 그 내용들을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 제 식으로 표현하면 국민 속으로 들어간 친근한 대통령, 소탈한 대통령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임기 시작한 지 뭐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고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그 정책의 성과나 또 업적으로 지금 평가할 단계는 아니지만 네. 일을 하는 스타일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면 예. 근데 어떻게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들이 과거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 청와대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용산 대통령실에 매일 출퇴근하고 이른바 도어 스태핑이라고 그래서 매일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용산을 또 개방해가지고 사실 이게 과거에서 보면 사실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에 가서 대통령이 근무하는 그걸 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친근한 거거든요. 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런 등등의 내용들을 보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좀 많다. 그다음에 예. 혼밥 먹지 않겠다니까 계속 여러분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식사하는 건 진짜 진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식사를 하시고 시장에 가기도 하고 백화점에 가기도 하고 이런 소탈한 모습들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번 취임 한 달에 이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된 이미지라고 한다면 네. 국민 속으로 들어간 친근한 대통령 리더십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여러 정책이 있겠지만 그 대북 정책이나 안보 쪽에 좀 많이 힘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보면 천안함 유족들을 만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과거 정부와 특히 문재인 정부와 가장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게 전 대북 정책이라고 봐요. 확고한 그 이제 철학이 배어 있어요. 어쨌든 네. 뭐 거기에 대한 평가도 갈릴 수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8발 미사일 발사했는데 바로 8발 똑같이 발사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훈련 뭐 이제 항공기들을 이제 배치함으로써 이제 예. 무력으로 이제 그 도발에 대해서 억제하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이른바 확장 억지 전략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삼축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과거 정권에서는 계속 있었던 거긴 합니다만 예. 과거 정권은 그런 것들을 애써 좀 이렇게 굉장히 삼가했어요. 삼가고 발언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단어도 예.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저는 안보 정책에 있어가지고 윤 정부가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요. 북한이 지금 계속 물론 유화 정책도 쓰고 대화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은 지금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적어도 현 단계에서 없어 보이거든요. 예. 도발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편에서
제재와 대화가 같이 가야 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그런 대북 정책은 확고하게 어떤 그런 좀 강경 정책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강경 정책에다가 이제 유연한 정책이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확고하다고 봐요. 그건 아주 차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천안함 이제 유족들이라든지 제2연평해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지난 정부도 그렇게 했어요. 유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따뜻하게 배려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안보에 있어서 안보 정책에 있어 가지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일하는 스타일이나 추구하는 방향을 좀 엿볼 수 있었던 지난 한 달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대통령의 출근길 약신 그 인터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소통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주셨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좀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요. 뭐든지 안 하던 걸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대통령한테 볼 수 없었던 이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소탈한 대화, 질문에 답변하는 이 질답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 때 드러났습니다만 주중 일과 시간에도 집무실에 안 나오고 관저 있었던 대통령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처음엔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기자들이 대통령한테 질문을 바로바로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했던 불통의 장벽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이 기다렸다가 질문하면 어쨌든 답변을 하고 또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또 못하는 대로 지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소통의 첫 단계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혁명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소통이라는 것은 질문의 답변 자체가 소통이 끝나는 게 아니고 기자들이 대신 질문하는 건 국민의 여론을 대신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론에 경청하고 여론과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나가면 그 진정한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검찰 인사 편중 논란에 대해서 민변으로 도배하지 않았느냐는 반박의 어떤 답변이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 또 필요하면 더 쓰겠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는 답변을 한 것에는 소통이지만 일단은 답변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논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좀 이제 소통보다는 이제 그 논쟁이 되는 듯한 분위기여서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기만 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좀 국민들의 입장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해내는 반응성의 정치를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뭐 또 다른 편에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직설합법으로 돌직구로 던지는 게 또 좋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좀 비판을 했더니 저보고 왜 비판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직구 스타일로 그냥 바로 말하는 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그걸 살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소통은 답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경청에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론을 반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아침에 준비를 해오는 답변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돌발 질문이 나왔을 때 좀 답변이 잘못되거나 오해가 있어서 좀 논란을 부르킬 수 있는 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개연성이 있죠.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라는 게 이게 무슨 기자회견이 아니니까 최근의 현안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기자들도 갑자기 생각나면 물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준비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김 교수님 말씀처럼 민변 출신으로 도배하지 않아요. 이 발언은 전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그거 이제 논쟁적인 자리라면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대통령은 논쟁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어젠가 보도 보니까 윤 대통령은 당의 수장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던데. 아마 오늘 출근길 오늘이었나요? 아무튼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기자들하고 반박하고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논쟁이 필요할 때 논쟁해야죠. 기자들의 질문이 어느 때 굉장히 뭐 공격적으로 나온다니 그럼 그렇지 않다라고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는데 최근에 그 문제는 아무튼 검찰 인사가 과거에 많았다 하더라도 이번에 분명히 두드러진 건 사실이잖아요. 법률비서관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총무 게다가 부속실장도 그렇고 국정기조실장 그래서 일반적인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 무슨 뭐 당파적 차원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낫지. 거기에서 민변도 다 도배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거였죠. 시민단체가 너무 많이 진출했고 그래서 그걸 비판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한 번의 얘기였기 때문에 그걸 계속 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처럼 발언 하나하나가 잦다 보면은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원래 성격이 직설적이니까 그건 좋은 면인데 이 정치라는 게 워낙 말이 꼬리를 물고 또 어휘나 단어를 가지고 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어쨌든 소통을 꽤 하려고 한다. 예. 그런 의지는 분명히 보인다. 그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나올 수 있고 그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이게 어느 시점 지나면은 이제 중단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게 의미가 없어지죠. 이런 걸 또 발전시켜가지고 또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더욱더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직은 시행착오가 좀 있으니까. 네. 그러나 첫 단계 출발은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도 보여드렸는데 용산공원이 오늘 시범 개방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국민소통의 일환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청와대를 이제 구중궁궐에서부터 이제 국민에게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용산 집무실로 갔는데 지금 용산이라는 데가 사실은 엄청난 이 면적을 한 100년 넘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은 금단의 땅 아니었습니까? 예. 조선 말에 청나라부터 시작해서 일본 군대가 주둔을 했고 또 미군까지 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기지를 옮기면서 이게 이제 우리 서울 시민의 품, 국민의 품으로 지금 돌아오는 건데 네. 그런 용산의 한복판에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 옆에 있는 이 용산 공원들을 새로 이제 개방을 해서 국민들이 언제라도 찾아가서 보고 또 산책하고 즐기고 또 즐기는 김에 가서 대통령 근무하는지 내도 보고 또 재수 좋으면 대통령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워싱턴 가보면 워싱턴 백악관이 딱 그런 모양이거든요. 예. 화이트하우스가 있으면 그 바로 앞에 그 문턱까지 사실 국민들이 그냥 가서 봅니다. 예. 사진 찍고 대통령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비서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친근한 그 백악관으로 이제 그 접근성이 용이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아마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시범 개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한 일주일 정도 시범 개방해봐서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후에 좀 보완해서 한다면 저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긴 다음에 지금 관저도 지금 신축 중에 있고 네. 리모델링 중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이제 세팅이 끝나면 그 용산 공원을 이제 시민의 품에 돌려주고 대통령이 그 시민 한복판에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속에 있는 대통령이 정말 그야말로 이제 상징적으로 확실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상당히 좀 이것도 새로운 시도고 성공해야만 좋은 그런 저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분명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너무 서둘러서 개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지금 이제 그 오염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오염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미국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녹록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예.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이제 시범 개방은 시범 개방인데 이 개방이 너무 서둘러서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미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 해소할 수 있는 오염을 이제 그 해독할 수 있는 이런 네. 비용 청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기술적인 측면이지만 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개방하고 뭔가 이제 상황을 좀 보겠지만 예. 저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그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도 용산공원 개방해야죠. 그거 예. 미군한테 반환이 거의 됐고 예. 개방해야 되지만 워낙 오랫동안 그야말로 아까 말씀처럼 금단의 땅이었고 그건 맞는 건데 시민들 품에 돌려주는 건 맞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들 이런 예. 것들은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다가가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 나눴던 소통 행보와 맞물리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게 소통 행보, 스킨십 이런 것들과 그리고 필요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일주일 전에 저희가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대통령실 새 이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두 분께서 다 안 좋은 평가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론조사 했더니 국민청사의 선호도가 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 5개 중에 고르라면 사실은 저도 국민청사가 그나마 가장 예. 상대적으로 나은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예. 역시 국민들 의견이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 집,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은 이러저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게 있어서 예. 아마도 국민들이 반응할 때도 국민청사가 다소 일반론적이고 다소 뭐 색다르진 않지만 예.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이름으로는 뭐 좀 예. 손꼽힌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결론을 내겠죠. 그래서 예. 국민청사로 결정이 되면 국민청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 새롭게 불러야 될 것 같고 예. 사실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의 대통령이 거기서 직무를 보고 이러저러한 영역의 세월을 보냈습니다만 새롭게 대통령실이 이제 만들어지고 국민청사라고 이름이 붙여진다면 국민청사라는 역사적 이름에 맞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향후에 들어오는 대통령들도
이 청사 국민청사 이름의 그 의미가 청자가 들을 청자에 사자가 생각할 사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후임 대통령이 다 따라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 교수님께서도 지난주에 의견을 주셨었잖아요. 저는 어떻게 말씀해 사실 주실까요? 그 아이디어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기본적으로 제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이라서 생각 안 해봤는데 사실 국민이란 말이 그렇게 좋은 말 같지가 않더라고요. 시민이란 말은 참 좋게 들리는데 예.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민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people이라는 게 원래 인민, 시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국민은 원래는 굳이 얘기한다면은 과거식의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국민이란 말이 워낙 익숙하니까 네. 저도 뭐 예. 입만 열면 국민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볼 때 국민청사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예. 그럼 이제 당정청에서 당정대라고 요즘 그러잖아요. 그럼 당정국이 되는 건지 예.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좀 저도 궁금합니다. 당정- 청와대 관계자라고 했는데 국민청사 관계자라고 해야 될지 그건 아마 저희가 청사 고민해야 관계자라고 해야 될것 될지 같아요. 그래서 호칭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윤 대통령의 한 달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정치권에서도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구단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검사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다 이거. 지금 현재 기조실장으로 가신 분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뭐 쌍벽을 이루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데 그분도 잘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정부 요직 전부 다 검사 출신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다. 대통령이 제1 외교를 한다고 하면은 영부인이 제2 외교를 해요. 네. 그리고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에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영부인 안 나타났지만 시진핑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외국산도 저도 입는데. 외국산 저도 입는데. 아니 그리고 그게 뭐가 나빠요. 알겠습니다. 외국산도 있고 국산도 있고.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예. 영부인 부속실을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아하. 만들어서 영부인답게 활동하게 해야지. 뭐 이제 보니까 행정관 둘 예.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네,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관해서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좀 지나치다 이런 이야기였고 윤석열 대통령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하면 또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는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대통령의 입장도 확고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도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일단 일을 하는 걸 보고 생각을 하자. 일단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발목부터 잡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예. 여론들이 또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중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분이 편중됐다는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거는 것보다는 예.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또는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 예. 그것들을 보고 나서 좀 정당한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 편중 인사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그 인사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입니다. 능력주의하고 적재적소입니다. 네.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장 적재적소에 쓰겠다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금감원장 이야기가 뭐 시비가 됐습니다만 이 문재인 정부 때 금감원장을 지냈던 김기식 전 의원조차도 예. 이번에 이복현 부장검사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예요. 예. 본래 경제학과 출신이고 회계사도 자격증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경제통의 어떤 규제와 이걸 하는 그 금감원장으로 적격이라는 평가가 있고 예. 그리고 뭐 검찰 출신이니까 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과도한 일반화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 곳곳에 검찰 출신 예. 심지어는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닌 사무관 출신, 행정직 출신들도 이제 요소요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 입장에서야 이제 정치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26년 동안 검사만 했기 때문에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인재풀이라는 게 검찰의 풀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첫 정부를 출범할 때 믿고 맡기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 인재풀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좀 여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대통령실의 검찰 인사나 측근으로 채우는 것 자체는 그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일단은 대통령이 그렇게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예. 지켜보고 나서 평가를 하자 이런 생각도 예. 듭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인재풀이 좁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참모들의 추천이나 당의 추천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당의 추천에 너무 휘둘려도 안 좋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보면 당이 너무 다른 쪽에서는 다른 정책에 있어서는 별로 힘을 못 쓰면서 사람 챙기는 건 당이 엄청나게 챙겨요. 예. 그럼 그럴 수밖에 없죠. 정치의 속성이 그런 면이 없지 예.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면은 보기에 따라 다른데
같은 내용입니다만 당의 인사도 쓰긴 써야 되겠죠. 바람직한 인사 같으면 써야 되는 건데 아무튼간에 일반적으로 과거에도 검사 출신들이 꽤 있었는데 이번에 유난히 이제 그렇게 많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 같은 경우 또 이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직책들 같은 경우도 우려스러운 대목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특정한 직군이 너무 과도하게 진출하면은 그분들이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가 전혀 아니고 그 과유불급이란 말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검찰 출신 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니까 주변에 뭐 그 인맥이 거의 다일 거 아니겠어요? 거의 다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진출의 어떤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비중도 늘어나는 건데 그게 이제 이게 너무 과도하게 느껴지네라고 할 때는 그걸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 나온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까 앞으로 잠시 동안은 이제 좀 자제한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니 그 약간씩 이제 속도 조절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래서 아주 무조건 검찰 출신이니까 비판할 건 아닌 것 같고 특히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워낙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게 금융사기가 잘 안 됐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볼 땐 그건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단지 그러나 금감원장이라는 자리가 여러 금융산업에 조정할 것도 많고 금융 기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조건 사후적으로 수사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이제 잘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금감원의 기능이 잘 발휘가 안 돼서 사기를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금융을 더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약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경제 뭐 회계사 시험을 붙고 이랬다 하더라도 경제 사기 사건 많이 해봤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검사 수준이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과하게 느껴진다고 할 때 좀 속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일단 그리고 어쨌든 일을 하는 걸 조금 평가를 하자. 지금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걸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고 다만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박 전 원장이 영부인 부속실을 빨리 만들어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영부인이 갖는 그런 그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조심해야 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로도 읽히는데 필요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지원 원장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칭찬해주고 적당히 또 혼도 내주고 그러면서 또 영부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칭찬을 해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영부인 스스로 하기가 좀 멋쩍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속실 만들어라. 그리고 외국 옷을 입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걸로 봐서는 정말 정치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전 원장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 그만둔 지 얼마 됐다고 또 나와서 정치평론가처럼 하는 게 저는 썩 보기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거 차치하고 어찌됐든 간에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영부인이라는 것은 이제 이희호 여사와 같은 스타일로 동지적 관계에서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고 여성이나 인권 문제나 이런 자기 스스로만의 아젠다를 가지고 스스로 그것들을 개척해 왔던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유경수 여자와 같은 이제 조용한 내조형, 드러나지 않게 내조만 하는 그런 형이 있고 이번에 이제 우리 김정수 여사 같은 경우 이제 유쾌한 정숙 씨라는 것처럼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일각에서는 너무 과하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영부인에서 역할들을 도드라지게 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모델들을 보고 본다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어떤 식의 롤 모델을 찾을지를 지금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본다면 내조형도 아니고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하는 이희호 여사와 같은 동지적 관계도 아니고 유쾌한 정숙 씨 같이 너무 나서는 것도 아닌 그 어떤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영부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겠다는 거하고 제2부속실을 안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 하에서 그렇지만 사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공식 행사나 공식 일정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박지원 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분명히 해야 될 또 공적 영역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어떤 수준에서 어떤 수위의 행동과 발언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아마 김건희 여사로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대목이어서 저는 이제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 배우자의 새로운 롤 모델도 이제는 좀 시작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도 이제 여론의 움직임을 좀 주시를 하겠죠. 이번엔 좀 국회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최연소 당대표 그리고 최다선 의원의 갈등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강경 기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발언이 있어서요.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정진석 부의장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쏟아냈기 때문에 예. 이제 오늘부터는 소위 이런 다툼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당대표는 전당대회 선출돼서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예. 뭐 누가 한 개인이 흔들어서 예. 당대표 고리 상태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22대 국회 공천은 그렇죠, 그렇죠. 지금 대표와는 좀 무관한 일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차기 국회의원 공천 때문에 뭐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지나친 억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마침 오찬이 예정이 돼 있죠. 지금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아마 하고 싶은 얘기는 속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나올까요? 그런 얘기까지는 나오겠어요. 대통령이 당의 수장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당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는 별로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어제 이례적이긴 해요. 두 번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긴 정당의 대표인데 어제 이 논전에 지금 휘말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일부의 시각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어쨌든 간에 윤핵관이라는 분, 정진석 의원 의 견제를 받는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논쟁이 왜 일어났는가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당에서 당대표를 지내고 두 번이나 선거를 이겼고 근데 왜 이렇게 휩싸이게 이기게 됐는가 논란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긴 정당이 무슨 혁신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띄우는가도 약간 좀 이례적이긴 해요. 진정당도 아닌데 물론 더 이제 선제적으로 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당 개혁하는 거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내후년의 총선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정치라는 게 다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견제도 있는 것이고 또 당의 주도권 다툼의 성격이 좀 분명히 있다고 해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의 수장이 물론 당의 수장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세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당에.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인데 그 세력들로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과도하게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겠죠. 그 성격이 있다고 좀 봐요. 그렇지 않고 정진석 의원이 그리고 5선이나 됐는데 굳이 그렇게 우크라이나 나간 걸 가지고 저도 약간 뭐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바로 날아간 거에 대해서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 했다는 건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풀어가려고 얘기를 꺼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공천권이라든지 또 당내에 또 공천권을 행사해야지 다음에 대선 경선 때 또 자신한테 유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온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선거가 끝났는데 양쪽이 다 혁신이면 혁신비대위 꾸린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당권주자 또는 대권주자들과 원내 진입을 희망하는 정치인들의 공생관계. 가장 기본적으로 본질적이라고 봐요. 당의 여러 가지 국회개혁이나 정당개혁이나 또는 정책에 대한 노선의 차이를 둘러싸고 하는 투쟁 같으면 오케이. 좋은데 말하자면 노선 투쟁이거든요. 복지냐 성장이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당에서 약간의 갈등이 생겨서 개파가 생겨낸다. 이거 아주 바람직한 건데 우리나라 정당은 그게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권력을 둘러싼. 공천 그리고 누구한테 줄 서야지 공천 받는가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현실이 그게 또 정치를 구성하는 동력이긴 해요. 근데 그게 또 과도하다 이런 얘기죠. 전 그게 이번에 여당에서도 나타난 그 갈등의 본질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일어난 그 본질적인 이유를 좀 짚어주셨는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귀국해서 거의 뭐 작심 발언을 쏟아냈고요. 정진석 의원은 이에 대해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게 당 지도부에서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게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게 스스로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좀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그 5선의 당 중진이고 원로인데 정진석 부의장이 이준석 그 젊은 당대표와 계속 설전을 벌이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제부터는 이제 민생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는 둘 사이에 이제 이 확대되는 이 설전은 이제 저는 잠복기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당에서 뭐 이런 일 가지고 분란을 계속 키워가지고 무슨 마치 당권 투쟁이 시작된 것처럼 호사가들이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는 뭐 물론 2년 뒤에 총선 그리고 내년 당권이 이제 내년 6월까지가 이준석 대표의 임기이기 때문에 당권을 미리 이제 예상해 놓고 이야기되는 물밑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의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좀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에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보는 데는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지난 선거 과정 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껄끄러운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앙금이 혹시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기초적인 이제 정서가 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와
혹시 윤핵관 사이에 지금도 불편한 심정이 있던 게 아닌가. 그러나 저는 그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오늘 오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당대표는 확실하게 그런 정치인들은 정치하다 보면 서로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그런 대의를 위해서 다 합치고 또 화합을 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불편한 감정 없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징계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이른바 품위 위반과 뭐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 이 문제로 당 윤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이준석 대표를 팽해서 자르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억측을 가지고 이제 당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24일 날 지금 뭐 당 윤리를 연다고 돼 있습니다만 조기에 빨리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줘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빨리 가든 부든 정리를 해줘야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들이 저는 없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징계 가능성 여부로 되어 있는 이 윤리 문제를 빨리 국민의힘 차원에서 마무리를 짓고 수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계파 갈등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들레라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 이거 한참 보고 고민했는데 민심 들어볼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부 모임이 이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한 개, 두 개 생겨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야당일 때도 이런 게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던 건지 여당이 되니까 만드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뭐 정치 정당에서 뭐 그런 계파가 뭐 어디 한두 개예요. 많죠. 뭐 지금 민주당에도 뭐 철험에도 있고 더민초도 있고 과거에도 국민의힘 계열 정당도 많았는데 그래서 이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부분을 좀 견제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민들레라는 그 모임, 이제 그 장재원 의원이 주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재원 의원은 뭐 이제 그렇게 익히 알려져 있잖아요. 그 이제 윤핵관의 핵심이다 이렇게. 당선인 비서실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견제가 또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표현 저도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쓰니까 저도 씁니다만 그 내부에서도 좀 이제 견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책을 둘러싸고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그런 갈등은 좀 생산적이긴 한데 그렇지만 권력 그 자체를 목적시하면서 벌어지는 갈등은 그건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지금 정권 출범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용산공원도 개방하고 이렇게 뭔가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드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당내 갈등으로 비화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은 당연히 물론 장재원 의원은 다 들어와라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게 하나의 패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력 다툼이기 때문에 패거리의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노골적인 패거리도 될 때 말은 뭐 민심 들어볼래 아주 장명은 잘했는데 민들레 그게 민심 들어볼래보다는 뭔가 핵심적인 세력들이 세력하는 거라면 그건 당연히 같은 당내에서도 견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권 출범 초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임 이걸 좀 계파 논쟁으로 번지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생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어떤 특별한 무조건 공부하자 이런 거 말고 공부하자고 하지만 그 공부 가지고 모임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가역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 하나의 의제를 정해가지고 그런 걸 좀 발전시키자. 뭐 연금 개혁, 뭐 공무원 개혁이라든지 국회 개혁, 정당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좀 한다면 조금 명분 좀 쓰지 않을까. 그렇지 가능하면 이제 저 특정 세력과 가까이 간 특히 뭐 친윤이 뭐 우리 이름이 많이 붙잖아요. 친윤, 친명, 친이 이런 것 색깔 가능한 배제해서 폭넓게 간다면 그건 괜찮죠.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비대위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우상호 위원장이 이제 키를 잡게 됐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8월 전당대회는 이제 스케줄대로 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이제 2달 남짓하는 비대위라서 이 비대위 성격을 놓고 사실은 최소한의 기능으로서 8월 전당대회 준비하는 준비위원회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고. 그러나 혁신형 비대위라고 해서 또 많은 혁신을 또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상호 위원장을 하는 중심으로 한 비대위가 정말 2달 남짓 기간 동안 못했던 어떤 혁신의 기능들과 혁신의 어떤 노력들을 한다고 한다면 기대를 해볼 만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를 관리하면서 그냥 이게 전당대회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간다면 기대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와 관련해서는 혁신형 비대위를 하려면 사실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대선 패배 평가와 지선 패배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평가를 하다 보면 책임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를 통해서 책임론이 나오면 지금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벌어졌던
이재명 책임이냐 아니면 당 책임이냐 하는 이 책임 공방으로 또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당대에 관련된 전당대 준비에만 몰두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룰 변경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럼 전당대에서 당대표를 뽑는 룰을 변경하려도 다 친명계와 이른바 친문계에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느 것 하나 평가의 문제나 전당대 관리를 위한 룰 변경의 문제나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뭐 확고한 그 단일성 리더십을 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내는 그런 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2달 남짓한 그런 과도기의 비대위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 내 그 내연에 있는 잠복해 있는 이 계파 갈등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그걸 수습하기에는 제가 볼 때 역부족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숙제가 많습니다. 2달 정도 남은 시기에 어떻게 정리가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재선 그룹에서는 통합형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김남국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혁신과 이게 맞는 방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계파 간의 공천을 또 나눠 먹는 지분을 챙기는 어떤 그런 문제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2년 뒤에 총선이 있을 것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조금 국민들에게 봤을 때는 부패 정치 또는 혁신과 거리가 먼 어떤 그런 지도 체계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네, 집단 지도 체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같이 선출하는 예. 거거든요. 1등은 당대표가 되고 2, 3위는 최고위원이 예. 되는 거니까 당대표에게 권한의 집중도가 좀 약해지겠죠. 예. 말하자면 이제 단일성 지도 체제 같은 경우 이제 리그를 달리하는 거예요. 당대표에 출마하는 분 따로, 예. 이제 최고위원 출마 따로 이렇게 해 왔는데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 아무래도 이재명 만약에 의원이 만약 대표가 된다면 네. 예. 지금 앞서 있는 게 사실이니까 아직 뭐 당권 출마한다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의원에게는 이재명 고문에게는 단일성 체제가 낫겠죠. 네. 예. 자신한테 권한을 가지고 와서 이제 당을 개혁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 이재명 의원의 좀 반대편에 있는 의원들 친문 쪽은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 말은 뭐 저기 김남국 의원의 말도 일리가 있고 다 일리가 있어요. 이런 말들이 다. 그러나 그 속내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김 교수님 2달 동안에 별 기대할 거 저도 별 기대할 게 없다고 봐요. 우상호 의원 자체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이미지긴 합니다만 예. 86도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 논란에 좀 중간에 끼어 있다고요. 예. 그리고 시간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친문과 친명의 갈등은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예. 그래서 크게 당이 뭐 국민들의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예. 이런 얘기 나온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느 쪽 편을 들 겁니까? 이걸 투표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거쳐 나가야 될 하나의 그 난관들이에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 벌써 이런 논란 나온다는 자체가 이 비대위 체제가 그렇게 순탄하기 어렵다. 순항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당대회 룰 가지고 이제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 뭐 대의원을 얼마나 반영할지 이것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심이 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반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되게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뭐 대의원, 대의원이 40%, 그다음에 권리당원은 또 45%, 일반 여론이 30% 복잡해요. 그다음에 일반 당원 여론조사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당대 룰을 바꾸자는 얘기는 일반 여론조사 좀 높이고 그리고 권리당원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 그게 이제 대선 이후에 들어왔던 2030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투표권을 주자. 그동안 6개월 정도 당비를 내야지 줬는데 이분들이 대선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6개월 자격을 부여하면 안 돼요. 그럼 이재명 의원한테는 이 개딸이라는 분들이 들어오는 게 좋죠. 그런 여러 가지 속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당대 룰을 잠깐 바꾸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연장이에요. 공천권, 그다음에 당권, 이게 대선 후보 경선에 유리한 것. 이 구조로 계속 구성되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정치인들의 자신들만의 리그예요. 그 전당대 룰을 정해놓고 말하자면 축구를 하는데 골을 골대에다 놓고 골을 넣을 생각 안 하고 골대를 자꾸 옮기는 격이 될 수 있어요. 심하게 비유한다면. 그러니까 룰은 바꾸려면 양쪽이 합의해야 되는데 그리고 맨날 룰의 전쟁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전쟁입니까? 그게 국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그대로 간 수밖에 없어요. 대의원을 더 줄이고 권리당원 늘리면 뭐 이재명이 유리하다. 그렇지만 뭐 상대가 유리하다. 이렇게 가니까 계속 이해관계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불신받고 정당도
선거에서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반성과 쇄신한다고 하면서 이 비대위 만들면서 왜 또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지 네. 참 그 옆에서 볼 때 안타깝습니다. 예. 앞서 개딸 말씀을 네.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 개딸들의 홍영표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붙인 그 대자보 테러 이게 네. 또 논란이 됐잖아요. 이제 일단락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뭐라고 해야 할까요? 팬덤 정치, 팬덤 문화 이런 것들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의원 스스로가 그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들이죠. 지지층들에게 그런 모욕적인 문자 폭탄이나 이런 언사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자제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홍영표 의원 사무실이 이렇게 3m짜리 대자보로 비난을 했던 이른바 개딸이라는 분들이 또 가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이 팬덤 정치를 극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난 비대위에 있었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계속 주장했던 혁신 과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이제 이른바 이제 대깨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룹의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그야말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극성 지지층들이 이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치 문화를 좀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식의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어서 저는 뭐 이러한 그 팬덤 정치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키고 제도권 정치 안에서 순기능적으로 들여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저희도 태극기 부대와 사실 분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이 분리돼서 나가 있는 강용석 후보로 관련돼 있는 분들도 사실은 또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들어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들어와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그런 극성스러운 그리고 좀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팬덤 정치와는 정당이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게 이른바 정치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정당이. 예.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면에서 보면 아주 그 좀 부정적 이미지로 비춰지는 그리고 너무 극렬한 그런 팬덤 정치와는 정당의 제도권 정당에서 일정 정도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나흘째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노사 문제에 개입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법과 원칙, 중립성을 가져야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 문제를 풀 역량과 환경이 축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 이런 거를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늘 개입해서 또 여론을 따라가서 이렇게 너무 그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노사 간에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역량과 이 환경이 전혀 축적되질 않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부의 그 입장이라든가 이 개입이 결국은 이 노사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한 거였는지에 의문이 많고요. 노동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입 한 달 전에 국민께 한마디 해주실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일이 중요하지 무슨 뭐 한 달 되고 100일 되고 뭐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생산 물류 차질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노동동향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안전운임제 일물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관계와 다르지만 경제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우리 경제 사회 부문에서 우려스러운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지속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오는 29일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나토 측 공식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간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회의 가운데 동맹국 30개 나라와 파트너국 간의 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인데 파트너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와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래 진료기관을 통합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의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코로나19 외래 진료기관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하고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후유증의 원인과 증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정책 수립 시 전문가의 분석과 견해가 더욱 존중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감염병 위기 상황을 평가해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방역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1,800여 명에게 처방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입소 입원자에게 처방된 팍스로비드가 1,549명분이고 라게브리오는 258명에게 처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곳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속도 조절에 나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핵실험의 실행 여부는 중국의 용인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강화 탓에 북한 민심도 악화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핵실험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6차 핵실험 때와 지금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뭐이 다르냐라고 보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때와 지금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6차 핵실험 때는 김정은과 시진핑 간의 소통 단절이었습니다. 예, 고의나 소통 단절되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의 독자성, 자유로움이 대단히 많았는데 지금은 북한은 코로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김정은 자체가 중국 공산당의 경험을 배우겠다고 이야기했고 중국의 지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7차 핵실험은 중국에게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핵실험을 하면 북한 주민들은 제껏 알아차립니다. 지금 석탄도 마음대로 중국에 팔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석탄을 계속 사줄까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들이 대단히 이제 심각히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북한 당국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핵실험으로 갈 수는 힘들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게는 모두 1,000만 원, 딸과 아들에게는 각각 3천만 원과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0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오늘 오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진 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노조비를 현금으로 뺏으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상여금을 지급했다가 가족계좌로 돌려받는 식으로 모두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 위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여러 나라가 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는데 유럽도 제로 금리를 포기하고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월에도 다시 기준금리를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f the medium-term inflation outlook persists or deteriorates, a larger increment will be appropriate at our September meeting.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11년 만입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유로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지난달 물가가 8.1%나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 전망치도 6.8%로 올려잡았습니다. In May, inflation again rose significantly, mainly because of surging energy and food prices, including due to the impact of the war.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유럽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최고조로 치솟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달에 이어 8%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시 40년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한번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형근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폭락한 가상화폐 테라 USD의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레스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지 포추는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를 인용해 증권거래위원회가 테라 USD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의 집행법률관들이 테라 USD를 개발한 테라폼랩스가 증권 투자 상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을 도와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영국인 등 용병 3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주민 보호라는 침공의 정당성을 찾기 위한 러시아의 작업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9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정권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법원에서 전쟁 포로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철장 속 피고인은 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을 도와 러시아군과 싸우다가 지난 4월 마리우폴 등지에서 포로가 된 이들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용병 행위와 정권 찬탈 혐의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 하루 전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는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Your Honor, can you tell him yesterday I misunderstood. There was a misunderstanding. I was confused, and I want to take away my not guilty and change it to guilty. 재판부는 이들이 한 달 안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사형 선고는 전쟁 포로에 대한 국제법 위반이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들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This is just the latest disgusting act by Vladimir Putin's regime and his affiliates. What we need now is the Russian authorities to release these individuals. 하지만 러시아는 그동안 용병은 전쟁 포로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또 수사당국이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상대로 러시아계 민간인 등에 대한 범죄 행위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계 주민에 대한 가혹 행위를 침공의 이유로 내세웠던 러시아가 침공 정당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현장의 이면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슈 그리고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서울시당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언급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대주택에.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옵니다. 이거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회 문제가 됩니다. 동네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돌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 상담도 하고 그분들을 격리하든지 여러 조치를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으셨나요?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며 논란이 확산하면서 정치권도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등장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선거를 해보니까 임대주택에서 펑펑 집니다. 우리 당이. 왜 질까 하고 봤습니다. 임대주택은 지어놓기는 우리가 지어놨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싱크대를 20년에 한 번 바꿔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서 10년, 15년 곰팡이 쓰는 거 거기 살으려고 들어오면 그거 하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없는 사람들일수록 편안하고 쉴 공간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내팽개쳤습니다. 한마디로 임대주택을 짓는 데만 그칠 게 아니라 관리까지 신경 써야 국민의힘이 그곳에 사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긴데요. 논란이 커지자 성 의원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열악한 거주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이번 논란으로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더 쌓이진 않았을지 걱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이 이 법관이 발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저희 개인 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아요. 유시민 전 이사장의 이 발언,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 고발로 이어졌죠. 어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 500이 몇 말이냐? 뭐 누구나 살다 보면 뭐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요. 그렇게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맹자 말씀인데 무소지심 비인야라는 말이 있죠. 자신도 잘한 게 없지만 한동훈 현재 법무부 장관 역시 당시 검사로서 잘한 게 아니라는 취지인데요. 유 전 이사장, 지난해에는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후회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더니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일부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의혹 제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후회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이제 그런 거는 좀 그만 물어보시고요. 많이 물어보셨으니까. 네, 이슈 그리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곳 서울 상암동에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야외 활동 중이시라면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소나기 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잠시 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이후 비구름은 점차 남하하면서 그 밖에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경북 내륙에는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29도, 대전과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름 사이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곳곳에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여기에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